자,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회문화현상이랑 자연현상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죠? 사회문화현상은 인간의 의지랑 의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였었고, 자연현상은 그냥 인간의 의지랑 무관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한다고 했었죠. 그죠? 오늘은 양이 조금 많아가지고 조금 빠르게 나갈 겁니다. 정신들 똑바로 차리시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주제가 뭐냐면은, 두 번째로 볼 주제는 사회과학의 연구 경향입니다. 사회과학의 연구 경향. 선생님.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얘들아 7교시 체육 일단 여기 교실 일단 대기하고 있어. 알았지? 우와. 자 조용. 알았지? 예. 그러고요. 보자. 사회과학의 연구 경향. 이거는 얘들아 기출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기출되더라도 굉장히 쉬운 점수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오면은 땡큐 하고 맞추면 됩니다. 사회문화 또는 사회과학에서 연구 대상이 어떤 게 있을까? 사람. 학문으로 따지자면 정치도 있을 거고요. 그죠? 뭐 정치학도 있을 거고, 법학도 있을 거고, 뭐 경제학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사회학도 있을 거고, 문화인력 같은 것도 있겠죠. 한마디로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연구 대상이 되겠죠. 그죠?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연구 대상이 된다라는 거야.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교과서 읽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연구 경향은 뭐라면, 연구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두 가지의 연구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연구 경향은 뭐냐면은 세분화 전문화 경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법학이라고 했을 때 그냥 법학이 아니라 조금 더 세세하게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사회학이라고 하죠. 사회학. 우리 지금 사회문화니까 사회학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본다면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그냥 사회학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사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청소년 사회학. 그 다음에 여성들의 한정지어서 본 여성 사회학, 남성 사회학, 그 다음에 뭐 노인 사회학, 이런 식으로 한정지어서 보자라는 게 세분화 경향이에요.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세밀하고,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방금 보자면은 그냥 사회학이 아니라 뭐 청소년 사회학 이런 식으로, 청소년 사회학, 그 다음에 뭐 노인 사회학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보자는 겁니다. 심층적으로 쪼개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세분화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향은 뭐가 있냐면은, 간학문적인 연구 경향이 있습니다. 통합적인 접근이에요.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예를 들어 보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야간 자율학습, 그치? 이 야자라는 사회문화 현상이 있을 때 이거를 법을 전공한 사람이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경제학자가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정치학자가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사회학자가 바라보는 거,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전문가들이 학문 간의 경계를 없애고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바라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야자라는 거를 법학자가 바라본다면은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권리라든지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권 탄압의 어떠한 여지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경제학자가 이렇게 평가한다면은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지역사회에 돌아다니면서 편의점에서 물건도 사고 PC방에 다니면서 현금도 쓰면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주체인데, 학생들을 이렇게 가둬두면은 경제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정치학자는 이거는 야자라는 거는 학생들의 정치적인 관심이나 열망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의 민주 시민 자질 함양에 좋은 것이 아니다. 야자는 없애야 된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 사회학자는 우리나라 사회 발전상, 사회 구조상 근현대사를 봤더니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있는 거는 인간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을 키워서 국가를 성장시키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회 현상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뭉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가학론적인 연구 경향인 거예요. 이해돼?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있구나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자. 그리고 상호 밀접한 관계를 파악하자라는 겁니다. 상호 밀접한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자라는 게 사회과학의 연구 경향입니다. 별거 없었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사례로는 방금 말했던 야자 사례 적어놓으면 기억이 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야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볼 거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사회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수능에서 두 문제 출제됩니다. 보통 두 문제 정도 출제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제 한 문제 했고 오늘 두 문제 하네. 그럼 총 세 문제가 벌써 끝나네. 20문제 중에. 그죠? 두 번 수업했는데 20문제 중에 세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해자로운 과목이냐 사회문화가. 그지? 볼게요. 일단은 관점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볼게요. 관점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거시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 거시적인 관점은 뭐냐면은 클 거자에 볼 시자야. 크게 보자라는 거야. 사회문화의 현상을 바라볼 때 크게 바라보자. 크게 어떤 게 큰 거냐면은 그 사회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회 구조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거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사회 구조의 틀을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은 얘는 사회문화 현상의 원인을 어디서 찾는 거냐면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었잖아. 근데 그 다양한 원인 중에서도 거시적인 관점은 사회 구조의 틀에서 찾는 겁니다. 사회 구조의 틀에서 찾아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회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유지됐으며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그거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분야가 뭐냐면은 따라서 사회 구조의 존속과 변화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제도, 그 다음에 사회 조직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사회 조직에 관심. 이런 것들을 주안점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또 두 가지의 관점이 파생돼서 나오는데, 거시적인 관점 두 가지가 첫 번째로는 기능론적 관점이라는 게 있고요. 기능론, 그 다음에 갈등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기능론과 갈등론을 비교하면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거시적인 관점이 숲을 보자라는 관점이라면 세세하게 보는 관점, 미시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미시적인 관점. 미시적인 관점은 숲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바라보자는 관점이 되겠지. 그러면 사회에서
사회 구조라는 거, 뭐 대한민국의 뭐 헌법이라든지 뭐 대한민국의 뭐 경제 제도라든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이 거시적인 수패에 해당한다면 사회 문화에서 미시적인 건 어떤 게 될까? 미시적인 게 뭘까? 사람의 행동에서 그렇지. 사회 문화 현상이 영향을 준다. 그렇지. 우리가 사회 문화 현상은 결국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 인간이 하는 거라 그랬지. 미시적인 관점은 이런 구조, 인간이 만들어낸 조직이나 제도 말고 인간 자체를 한번 바라보자라는 관점입니다. 왜? 결국에 사회 문화는 인간이 하는 거니까. 인간을 보자. 도대체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행동하고 말을 하는지 따져보자라는 게 미시적인 관점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개인의 행위, 그 다음에 무슨 의미, 또는 개인의 동기, 개인 간의 어떤 관계, 인간관계라든지 뭐 상호관계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회문화의 현상 자체가 누구의 행위야? 인간의 의지랑 의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보자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래서 뭐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에 따른 인간의 의지에 따라 가치 함축적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의지를, 인간의 가치를 따져보자라는 관점입니다. 인간을 파헤쳐보자는 관점이야. 도대체 저 인간이 왜 저러나 그런 거.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관점이 뭐가 나오냐면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문제에서 이제 다음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나온다면은 여러분이 세 가지의 관점을 떠올려야 됩니다.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앞으로 줄여서 그냥 우리가 상상론이라고 부를게요. 상상론 앞글자만 따서. 그래서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에서 각각의 사회문화 현상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기능론과 갈등론을 본격적으로 비교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능론. 그래서 이 관점에 따라서 이제 문제 푸는 게 수능에 두 문제 나오는 거야. 기능론, 그다음 갈등론. 실기실 전부 헬스장. 난 4시 반에 와야지. 우리 집 강아지랑 같이 헬스할 사람은 헬스장으로 오세요. 진심이야. 강아지 헬스에 나와서 공 좀 던져줘. 겁나 잘 뛰어. 난 공 던져주기 힘들어 죽겠어. 볼게요. 기능론, 갈등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양이 조금 많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론은 뭐냐면 우리 사회, 아까 말했듯이 얘는 거시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이야. 근데 기능론은 우리 사회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 보는 거냐면 우리 몸이랑 똑같다 생각하는 거야. 사회 구조는 살아있는 생명체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가 각각의 기관들이 뭐 머리의 기능, 머리라는 기관의 기능, 팔다리의 기능, 오장육부의 기능이 있듯이 우리 사회 구조도 각각의 기능으로 다 쪼개져 있다 보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기능들을 각각의 기관들이 잘 수행을 할 때 나라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잘 유지되듯이 우리 사회도 그렇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론은 사회 구조가 우리 사회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능론은 먼저 사회는 생명체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개인론자들은 이거를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불러요. 살아있는 유기체다.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몸 자체를 유기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의 몸은 항상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길 원하지. 예를 들어서 팔다리가 서로 먼저 걷겠다고 싸움을 해봐. 그러면 난리 나겠지. 그죠? 음식물을 먹을 때 위랑 장이 서로 먼저 음식물을 흡수하겠다고 싸워, 배에서. 난리 나겠지. 배탈 나겠죠. 장 꼬이고 난리 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것처럼 생명체는 굉장히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 각각의 기관들이 각자의 기능을 다하는 안정된 상태를 추구한다는 게 기능론자들의 입장이야. 그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유기체는 안정된 상태를 항상 유지하려고 한다. 그걸 뭐라 그래? 항상성이라고 하죠. 항상성. 항상성을 추구한다 보는 겁니다. 안정된 상태를 추구하는 거야. 싸우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똑같이 안정된 상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화롭고 균형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도와주고 협동하고 질서정연하고 그 다음에 안정된 상태, 안정적이고 서로 의존하는 상호 의존적인 이런 상태를 좋아한다라고 보는 게 기능론입니다. 이게 다 키워드들이에요. 문제에서 뭐 조화, 협동 뭐 이런 거 나오면 기능론 말하는 거구나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능별로 다 나눠놓은 게 서로 꼬이지 않는 게 중요하겠지. 항상성의 원리에 따라서 지금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좋은 걸 거 아니야. 그죠? 지금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좋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성격이 나오는 거야. 지금 상태가 바뀌지 말아라 보니 보수적인 성격이 등장하는 겁니다. 보수적인 성격.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이 바뀌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회제도라는 게 있는데 사회제도, 뭐 경제제도, 정치제도, 혼인제도, 교육제도, 기타 등등 엄청 많은 제도들이 있잖아. 이러한 제도들을 누가 만들었다고 보는 거냐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전체가 합의해서 만들었다고 봅니다. 구성원 전체의 합의. 구성원 전체가 합의해서 사회제도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야. 여러분이 단 한 번도 대한민국 헌법, 민법, 형법 이런 거에 동의한 적 없지. 근데도 따르는 이유는 뭐야?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의했다라고 간주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학교 규칙에 동의한 적 없어. 여러분이 만들지도 않았어. 근데 따르는 이유는 뭐야? 이 학교에 다니니까 이 학교, 우리 동양고라는 사회 유기체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게끔 그냥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그냥 합의한 거잖아. 그죠? 규칙이라는 게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나는 이 학교에서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다 합의한 거지. 그죠? 그래서 사회제도는 구성원 전체가 합의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기능론자들은 이러한 사회가 어떻게 또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보는 거냐면 우선 사회를 기본적으로 다 기능을 쪼개놨어. 기능의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능의 분화. 그래서 여러분 몸을 보더라도 눈의 기능, 코의 기능, 입의 기능, 오장육부의 기능 다 있듯이 우리 사회도 각각의 기능들을 다 나눠놨다는 거야. 근데 기능들이 높은 기능, 그러니까 높은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을 거고 또는 낮은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도 있겠지. 그죠? 높은 기능을 담당하는 애한테는 많은 보상을 주기로 합의를 했고 전체 구성원이 낮은 기능을 담당하는 곳에다는 조금의 보상을 주기로 전체 구성원이 합의를 한 거야. 예를 더 달리 해볼게. 우리가 지금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잖아. 그치? 그럼 1등급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5등급의 기능이 있고 9등급의 기능이 있겠지. 1등급을 받은 애한테는 많은 보상을 주지. 원하는 대학을 다 골라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9등급 받은 애는 원하는 대학을 골라서 갈 수가 없지. 그치?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도 다 기능이 분화가 되어 있어서
이 기능의 분할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도 주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기능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이 주어지고 이러한 거는 전체의 합의를 통해서 일단 만들었다는 겁니다. 전체가 다 동의했다 보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입시제도에서 1등급을 받는 애랑 9등급을 받는 애랑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다 알게 된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은 1등급 받으려고 할까 아니면 9등급 받으려고 할까? 1등급 받으려고 하겠지. 그죠? 의사, 변호사한테 많은 돈이 주어진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뭐라 해볼까? 그냥 뭐가 있지? 직업적으로 돈을 조금 버는 거? 뭐가 있을까? 노가다? 택시? 노가다 하시는 돈 많이 버는데? 버스? 그냥 알바를 해보자. 그냥 편의점 알바. 최저시급 받으니까. 의사, 변호사는 높은 기능을 담당해서 많은 보상을 주어지고 있고 편의점 알바의 기능은 뭐 높은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낮은 최저시급의 최저시급의 보상이 주어져. 그럼 여러분은 의사, 변호사 할래? 편의점 바꾸서 찍을래? 의사, 변호사 하고 싶잖아. 그치? 그러면 의사, 변호사가 되려고 여러분이 이 사회제도 안에서 다 같이 노력을 하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하는 이유는 뭐야? 더 높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야. 더 나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건데, 노력. 기능이 분화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차등적인 보상이 주어진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나는 더 높은 기능을 수행하고 싶어. 그래서 노력을 하게 돼. 여러분이 노력을 하면은 높은 대학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열심히 노력할 거고 대입 정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니야.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흔들릴까 아니면 딱 공고하게 쓸까? 공고하게 쓰겠지. 왜? 그 제도 안에서 모든 참여자들이 열심히 그 제도 안에서 정해진 규칙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 제도는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그 제도는 하나로 통합이 될 겁니다. 사회 구성원들도 통합이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서 통합이 되는 걸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그 국가의 발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왜? 모두가 노력하니까. 으쌰으쌰. 그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기본 전제는 뭐였다고? 기능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줄 세우기 좋아하는 거야. 경쟁시켜야 돼. 경쟁시켜서 줄 세워서 잘한 사람한테 박수 쳐주고 돈 많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정당의 이념이랑 비슷하지. 레드 준표용 쪽이 아니겠니? 그지? 맞죠? 그렇죠? 그 홍준표라는 그 사람이 뭐 표현이 굉장히 괴팍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의 논리를 따지고 본다면 굉장히 극단적인 기능론자야.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그러면 또 볼게.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의 몸도 유기체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지. 그게 뭐야? 병 나는 거잖아. 감기 걸리고 목 아프고 머리 아프고.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고 병든 거야. 병리적 현상이야. 그래서 그거는 뭔가 기능들끼리 싸움이 붙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을 누가 담당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면은 전체 구성원이 다시 합의해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너가 하도록 해. 이런 식으로. 전체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서 갈등을 다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안정적이고 조화롭고 균형을 좋아하는 애가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죠. 갈등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띠게 됩니다. 갈등을 안 좋아해요. 갈등은 없어져야 돼. 병든 거야. 병을 빨리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기능을 다시 나누든가 재합의를 하거나 통해서 빨리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론의 비판점은 뭐예요? 비판.
아까 말했듯이 높은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은 높은 기능을 담당하게 된 이유가 뭐야? 뭐 때문이야? 자신이 노력했기 때문이지. 그치? 나는 노력을 해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높은 기능을 담당을 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계속해서 높은 기능을 안정적으로 바뀌지 않고 유지하고 싶어 하겠네. 그죠? 그럼 지배 집단은 돈을 지금 많이 버는 사람은 뭐라 그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그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 내가 높은 돈을 받는 상태가 변화되는 게 나는 싫어. 그러니까 변화하지 마. 라고 말을 하겠지. 이 이론이 변질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배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이론으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기득권을 옹호하는 이론이 된다는 거야. 뭐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보수성 때문에, 보수적이기 때문에 바뀌는 거 안 좋아합니다. 지금의 항상성을 깨면 안 돼. 지금의 균형 잡힌 상태를 깨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지배 집단은 계속 지배를 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계속 의사 변호사 해야 되고 너는 계속 바코드 찍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비판점. 기능론자들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사람들이 촛불 들고 다 모였지. 그네는 다 내려가세요 뭐 이랬잖아. 그치? 그러면 일종의 혁명이네. 혁명이라는 거는 유기체의 안정성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네. 갑자기 여러분들 팔다리가 바뀌는 거야. 팔로 걸어다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런 걸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급격하게 바뀌는 걸? 사회개혁이나 사회구조개혁 이런 거를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혁명 등의 급격한 사회 변화를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비판점이 있어요. 먼저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 이제. 그러면 얘들아, 혁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혁명이 성공했으면 혁명이지 혁명 전에 갈등이 왔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기능론자들은 사람들이 촛불 들고 나오는 거, 안정성을 해치는 그 행위를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안 좋아하지. 사람들이 시위하는 거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겠지. 그치? 왜? 안정성을 해치는 거니까. 노동자들은 빨리 노동자의 기능을 하고 있어야 돼. 밖에 나오면 안 돼. 그래 나와서 뭐 이거 하는 거 당연히 안 좋아하겠지. 그죠?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들아, 기능론자들은 학교라는 곳을 어떤 곳으로 바라볼까? 뭐 하는 곳일까? 학교가. 배우는 거? 왜 배우는 걸까? 뭐 때문에? 학교에서 여러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바로 줄 세우기 당하네. 그게 뭐야? 여러분의 기능이지. 여러분의 기능이 학교에서 분화가 돼버리네. 그러면 너는 1등급의 기능을 담당하래. 너는 9등급의 기능을 담당하래. 쫙 나뉘어버리네. 그러면은 1등급의 기능을 담당하려면 바로 1등급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에 배치시킬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것을 하는 게 어디야? 학교죠. 정리해볼게요. 학교는 기능에 따른 선발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대로 인재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사회라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적재적소에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유기체가 존속이 되겠네. 그 유기체가 뭔데? 국가죠. 국가 존속 및 유지를 담당하는 곳이 학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국가라는 생명체의 존속을 위해서 지금 기능 선발 당하고 있는 중이지. 기능을 따르면. 그죠? 한 가지 더 해볼게. 빈곤, 가난. 이거는 그러면 누구 탓일까? 아까 말했듯이
야, 우리는 기능이 이렇게 쭉 나뉘어 있고 너가 노력만 하면은 너는 얼마든지 높은 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 근데 너 지금 가난하다고 누가 노력하지 말래? 가난한 거는 네 탓이야.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너 자신만 탓해라고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전체가 합의했잖아. 이렇게 기능 나누기로. 너는 높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너는 네 발로 차버린 거야. 누가 공부하지 말래? 대학 못 간 거? 네 탓. 가난한 거? 네 탓.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섭지? 그죠? 그러니까 남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지. 개인 탓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죠. 노력으로 해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 기능에 따라 차별적보다 좋지 하다가 듣다 보면 또 결론이 좀 이상하지 또. 그죠? 자,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관점에. 이게 기능론이었다면 이제 갈등론 볼게요. 갈등론. 갈등론은 뭐냐면은 우리 사회를 봤더니 우리 사회는 서로 갖고 싶어하는 희소 자원, 희소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희소 가치를 가진 자가 있고 아직 가지지 못한 자가 있어. 가진 자는 계속해서 나만 갖고 싶어 할 거고 가지지 못한 자는 나도 좀 달라고 요구를 하겠지. 그러면은 뺏기지 않으려는 자랑 뺏으려는 자가 부딪히면은 싸움 나겠죠. 그 싸움이 뭐야? 갈등이지. 우리 사회는 항상 희소 자원을 둘러싼 갈등 상태라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실도 보면은 1등급이라는 희소 자원을 갖고자 열심히 싸우는 중이지. 그죠? 교실 내도 그렇고 전국 단위로 봐도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시험 기간만 되면은 친구가 내 필기 쳐다보면은 괜히 싸움 나지. 보지 마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지? 보지 마 이러면서. 좀 같이 보자. 싫어 막 이러고. 맨날 자던 친구가 와서 야 노트 좀 복사 좀 할게. 싫어 그러지. 갈등 상태라는 거야. 희소 자원을 놓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사회적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사회적 희소 가치. 이거를 둘러싸고 서로 쟁취하고자 뭐 한다고? 투쟁과 갈등 상태다. 그래서 갈등론자들은 사회 유기차설이 아니라 가진 자랑, 가지지 못한 자가 계속해서 싸운다 그래서 이거를 계급 투쟁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계급과 어떤 계급? 지배 계급과 지배 집단이랑 피지배 집단이랑 싸우고 있는 갈등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주로 지배 집단은 뭐라 불러? 부르주아 또는 자본가라고 부르겠죠. 피지배 집단은 뭐야? 프롤레타리아 또는 노동자라고 부르겠지. 그치? 그래서 자본가랑 노동자, 부르주아랑 프롤레타리아가 서로 투쟁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 사회라고 본 거야. 그죠? 우리 사회가 그렇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떻다고 평가를 하냐면은 항상 가진 자랑 가지지 못한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이 계속해서 갈등 상태고 싸우고 있는 상태라 보는 거야. 그래서 항상 사회 내부에는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갈등이 항상 갈등이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갈등의 내재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회 안에 항상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실 안에서도 항상 갈등이 언제든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지. 희소가치, 대표적으로 성적이라는 희소가치를 둘러싸고 여러분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과 갈등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어떻게 해야 돼? 바뀌어야 되겠지. 계속해서 긴장된 상태, 계속해서 갈등인 상태가 유지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변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갈등이 생기면은 그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변하자, 바꾸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격이 나오는 거야? 진보적인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진보적인 성격. 보수는 지금 걸 유지하는 거고 진보는 바꾸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뭐 성적 가지고 뭔가 갈등이 많다고 그러면은 성적을 조금 완화하자 라고 해서 지금 9등급이 생긴 거야. 나 때는 정말로 석차 백분율이라고 해서 정말 등수로 매겼어. 등수. 등급이 아니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4%까지가 1등급이잖아. 그치? 나 때는 그냥 4%까지가 아니라 1등부터 그냥 꼴등까지였어. 등수였어. 그거를 그냥 9개로 나눈 거지 이제. 나 때는 몇 명 중에 500명 중에 몇 등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500명이 했었어? 나는 한 학년이 530명이었어요. 한 학년이요? 한 학년이. 남부는 평범이. 라떼는 나 남고 나왔어요. 남중도 나왔어요. 와. 장난 아니지? 그래서 나 때는 530명 그 중에 몇 등인지가 중요했던 거야. 지금은 그냥 등급이지. 나 때는 등수였어. 그러니까 등수는 너무 가혹하다라고 해서 바꾸자서 바뀐 거지. 그러다가 지금 뭐야?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냥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A, B, C로만 나누지. 그죠? 점점 등급 간의 간격을 크게 이렇게 세세하게 안 놓고 이제 크게 나누는 거잖아. 갈등을 없애보자. 그리고 무조건 옛날에 정시였었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거의 등수 나누는 거잖아. 안 된다. 그러면 수시 제도를 만들고 수시에서도 평소 학생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생활 기록부를 보고 이 학생의 잠재력을 보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생겨난 거지. 근데 학종을 해도 또 무언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바꾸자 해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계속 바꾸는 거야. 그게 갈등론의 관점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랬던 거예요. 진보적인 성격이 있다. 그러면 기존의 사회제도, 이거는 누가 합의해서 만든 거냐면 기존에 갖고 있는 사회적 희소 가치를 갖고 있는 지배 집단이 자기만 가지려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어떠한 사회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사회 제도는 특정 집단 간의 합의로서 만들어진 거라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사회 제도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제도는 지배 집단이 피지배 집단을 뭐하는 수단이야? 강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강제와 억압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없어져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기능론은 안정적이고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걸 추구했다면은 갈등론은 어떤 걸 추구하냐면 변화가 중요합니다. 변화랑 투쟁을 강조합니다. 변화랑 투쟁을 강조하고 지금 불합리한 사회문화 현상을 깨부수는 걸 좋아해. 그래서 불합리한 사회문화 현상을 깨부수자, 현상 타파적인 성격이 등장하는 겁니다. 변화가 중요하고 투쟁이 중요하고 갈등이 중요하고 현상을 깨부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면 갈등론자들은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발전한다고 보냐면 아까 기능론자들은 기능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 때문에 사회가 발전한다 맞잖아.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희소가치를 둘러싼 가진 자랑 가지지 못한 자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 그죠? 가진 자는 계속해서 가지려고 할 거고 가지지 못한 자는 뺏으려고 할 거고. 그래서 이게 갈등이 생긴다. 근데 이러한 갈등이 계속해서 유지되면 안 되겠지. 여러분들 생각해봐. 친구랑 막 싸웠어. 갈등이 생겼어. 근데 그 상태로 그냥 친구 손절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친구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넌 그랬구나, 난 그랬구나. 미안해 하면서 화해를 했어. 그러면은 이전에 갈등 상태와는 또 다른 변화가 생겼을 거 아니야. 그죠?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야. 잠깐만. 갈등. 변화. 이 변화는 어떤 변화야? 갈등이 해소된 변화가 되겠지. 그래서 친구랑 싸우다가 화해를 했더니, 갈등을 해소했더니 예전보다 더 다르게 친구랑 끈끈한 사이가 된 거지. 그래서 친구 관계가 발전되게 된 겁니다. 더 친한 불알 친구로 거듭나게 된 거지. 그죠?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갈등이 발전의 시발점이지,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은 갈등이라는 거, 갈등으로 해서 갈등 뭐 대립 이런 것들은 발전 또는 다시 할까? 변화 똑같을 것 같아 그냥 변화의 원동력,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 자체에 대해서 아까 기능론은 갈등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면은 얘는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갈등이 생겼어? 그러면 그 갈등 해결해야지. 그러면 그 갈등을 해결하면 우리는 보다 나은 사회, 보다 나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 이론을 한번 비판해보자. 비판. 갈등론은 뭐만 하면은 계속 바꾸자 그러지. 그것도 누굴 위한 거냐? 어떠한 지배 집단을 이용하냐? 바꿔. 이 기제도 매년 바뀌지.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어때? 내 입장에서, 가르치 입장에서도 겁나 혼란스러워. 여러분까지는 자기소개서가 있고 아래 이제 없지. 그 다음에 뭐 자율동아리는 뭐 학년마다 다 다르지. 이 기재 할 수 있고 기재도 못하고 뭐 이게 반영이 되고 안 되고 막 나도 모르겠어 지금 이 기재도 뭐가 뭔지. 나도 몰라. 2학년 애들한테 얘기하다가 3학년 애들한테 얘기하면 또 뭔가 이게 헷갈려 또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야? 계속해서 갈등하고 계속 갈등 상태고 계속 변화한다면은 우리 사회가 불안정하겠죠. 사회 불안정을 야기합니다. 사회 불안정.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본다는 거지 얘는. 안정적인 상태를 싫어하는 거잖아. 왜? 그 어떤 지배 집단을 위한 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협동과 조화를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해보자면 사회 구조 자체를 그냥 너무나도 이분법적으로 봤죠.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사회 구조를 그렇게 단순화했다는 것도 비판점입니다. 사회 구조를 지배, 피지배 관계로 단순화했다. 지배, 피지배 관계로 단순화했다는 것도 하나의 비판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 위에다 쓸게요. 그럼 갈등론자들은 학교를 어떤 곳으로 볼까? 학교는 뭐 하는 곳일까? 대립을 경쟁하는 거. 대립을 유발하는 거? 그러면 학교라는 자체도 이제 일단 누가 만들었을까? 집에 집단. 그렇지. 특정 집단, 지배 집단이 만들었겠지. 뭐 하려고? 자기들한테 유리하려고. 그러면서 못 가신 애들한테 강제랑 억압하려고 만들었겠지. 학교라는 곳을. 지배 집단이 학교를 만든 이유는 뭐야? 계속해서 내가 지배 집단이고자 만들었겠지. 그래서 학교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학교에 있다면 여러분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쭉 나열이 돼 있는데 1등급의 지배 집단은 자녀도 1등급이 되게끔 유리하게 만들었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뭐야?
우리 애가 1등급이네? 우리 애도 그럼 계속해서 1등급. 당신 애는 9등급이네? 그럼 당신 애랑 당신은 계속해서 9등급. 이라고 정당화시키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학교라는 것은 불합리한 계급을 정당화하고 재생산해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바꿔야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바꾸자, 바꾸자, 바꾸자. 이해돼요? 그러면 빈곤이라는 거는 누구 탓일까? 사회 탓이지. 사회 제도가 잘못된 거지. 그렇지? 지배 피지배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불합리하게 특정 집단이 지들만 유리하도록 사회 제도를 만들어내서 내가 피지배 집단으로 남아있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신라시대 골품제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높이 못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빈곤은 누구 탓? 사회 탓이다. 사회 구조 탓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사회 구조 개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회문화 현상이 나왔을 때 그 원인을 바라보는 것도 기능과 갈등은 다르고 해결 방안을 바라보는 것도 기능과 갈등이 다릅니다. 이렇게 원인과 해결 방안을 분류해서 여러분이 답을 찍어야 하는 게 수능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알겠죠? 두 문제 나오고 기능론 갈등론뿐만 아니라 나중에 상상론까지 합쳐져서 각각 각의 입장에서 이 현상을 평가했을 때 이 현상의 해결 방안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두 문제 나올 거예요. 오늘 양이 좀 많았고 말도 빨랐고 진도도 빨랐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였었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알겠죠? 고생 많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면은 될 것 같지만 잠깐만 빠뜨렸다. 하나만 더 할게. 기능론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은 디르켐이고요. 그 다음에 파슨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스펜서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보기에서 이 사람들 이름 나오면 그냥 기능론이구나 생각하면 돼. 갈등론은 한 명밖에 없어요. 마르크스. 어디서 들어봤는데 마르크스 기능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 선생님 빨갱이시라고 그런단 말이야. 마르크스의 조인. 근데 얘들아 마르크스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의무교육도 받을 수가 있고 무상급식도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복지 혜택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지배 피지배 관계를 없애고 평등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니까. 이해돼? 평등하게 나아가서 복지를 해주자는 거지. 스펜서 어이예요, 여이예요? 어이. 펜. 사람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래서 마르크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은 평등을 주장해서 공산주의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죠. 그지?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나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